오줌 지리는 공포수다 방송 오므라.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8월 9일 새벽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8월 4일쯤에 열심히 준비한 일이 모두 허탕이 되면서 마음고생이 심해지고 더불어 몸도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밥도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끙끙 앓던 도중 8월 8일 11시에 잠을 이루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도 몸이 아프고 마음도 울적했는데 날씨도 너무 더워 선풍기를 켰습니다. 선풍기를 켜고 2시간을 맞추고 잠을 청하려고 하였는데 도대체 잠이 오질 않아서 몸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도중 선풍기가 시간이 다 되어 꺼지는 걸 보고 다시 선풍기를 2시간 맞추고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5분도 안 되어 선풍기 바람이 나오지 않자 저는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뜬 순간 선풍기 머리 위에 어떤 여성의 얼굴이 있고 그 여성의 2 손이 선풍기 머리의 양쪽을 잡고 선풍기 머리를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귀신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섬뜩했습니다. 동글하며 갸름한 얼굴에 눈이 얼굴을 대부분 차지했고 눈은 동그랗게 생겼으며 눈동자가 매우 컸으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음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는 뭉뚝한 코인데 약간 고양이 코를 닮았고 입술은 두껍진 않고 입이 컸습니다. 어쨌든 그 얼굴을 본 순간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몸 또한 내가 침대에 누워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 상태로 선풍기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뚝, 뚝, 뚝. 다시 저에게 선풍기 바람이 불었다가 다시 뚝, 뚝, 뚝 하며 선풍기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을 꼭 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눈을 뜬 순간 새벽이었던 시간은 아침이 되었고 선풍기 머리는 저를 바라보며 꺼져 있더군요. 이것이 꿈인지 아니면 진짜 귀신의 장난인지 아니면 마음고생이 심한 제가 만든 허상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귀신의 얼굴을 기억하며 아직도 그때의 그 섬뜩함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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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주일 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솔직해지자 우리. 네, 잠깐 쉬었다가 네, 다음 회차 녹음 진행 중입니다. 네. 네. 바로 네. 그 탄사님의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어요. 네. 오늘 거는 사연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네. 무서운 이야기. 네. 오늘의 주제는 자유 주제죠. 네. 네. 선풍기 이야기였어요. 탄사님의 목소리로 딱 시작했을 때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끼리 시작하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핑계로 저보고 먼저 읽으라고 해가지고 네. 그 사이 저희는 목 좀 풀려고. 탄사님의 빅피처. 팬 서비스였고요. 네, 네. 두 분은 목 풀고 계시고, 네, 맞아요. 제가 저보고 빨리 하라고 저런 핑계로 그래서 제가 어쩌다 보니 읽었어요. 네. 갑자기. 아니 괜찮았어요. 네. 별로 무섭지는 않았어요. 네, 선풍기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아 근데 그 귀신 못됐다. 선풍기 방향을 자꾸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쪽으로 바꾸려고 한 거겠죠. 덥다 이거지. 네. 참. 요즘엔 되게 적극적이에요, 귀신들이. 맞아요. 라면이 먹고 싶으면 밑에서 정수기 기다리고 옆에 있고. 가고. 적극적이야. 네, 적극적이야. 말을 하던가. 선풍기까지 이제 자신들이 이제 케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네, 대단한 귀신들이네요. 나는 그 뚝뚝뚝 이 소리에서 네. 옛날에 저희 선풍기 목이 네. 고장 나가지고 예. 그 회전만 시키면 계속
똑똑똑 음. 한 소리가 뭔지 알아요. 들렸었거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겪지 않았을까. 근데 선풍기가 왠지 돌아갈 때 다다다닥 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느낌이 좋아서 돌릴 때 그냥 획획 돌렸었거든요, 저는. 맞아. 따라락 따라락 이렇게. 그러니까 목이 고장 나요, 잘. 그래서 맞아요. 회전만 시켰다 하면 음. 똑똑똑 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났었어요. 그러다 망가지면 고개 떨구고 있잖아. 맞아, 저, 맞아. 저 지금 집에 그러고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 그런 선풍기를 네. 내 쪽으로 이제 고개를 치켜 올리면 그 이 팬 돌아가는 그 날개가 네. 어디에 닿는 그 소리가 나가지고 탱탱탱탱탱탱 막 이런 소리가 나서 정말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거 파편 막 튈까봐. 맞아. 저 진짜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조심성이 없거든요. 예. 그냥 무심코 이렇게 넣었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다친 적 있어요. 거기 손가락을 왜 넣은 거예요? 그 들어갔어요.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훅. 입으로 넣기도 힘들겠다. 조심하셔야 돼요, 손가락. 네. 위험해요. 난 멈춰 있는 거에만 손가락 넣어봤어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간다니까요, 은근히. 근데 여성분들은 더 잘 들어가요, 후. 그쵸. 손가락이 그쵸. 얇아서. 근데 네, 일부러 넣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조심해야 그렇구나. 됩니다. 아, 근데 요새는 선풍기에 날개 없잖아요. 그쵸. 아, 맞다. 날개 없는 선풍기 많이 쓰잖아요. 우리 또 요새. 되게 옛날 사람 느낌 나나요? 부자들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방금 타타타타탁 그 날개 어딘가에 닿는다는 소리 굉장히 클래식하게 들렸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뚝뚝뚝 이것도. 그쵸. 요즘에는 그렇게 뚝뚝뚝 하진 않지 않아요? 요즘 선풍기들은? 요즘 선풍기는 소리가 안 나던데. 네. 아예? 그쵸.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하죠. 그리고 뭐 요새는 에어컨 많이 틀죠. 네. 우리 집은 이상한 게 실외기가 고장났나 네. 에어컨만 틀었다 하면 그 실외기에도 팬이 있잖아요. 네. 탕탕탕탕탕 이런 소리가 들려. 그 뭔가 고장난 것 같은데. 네. 그거 뭐. 그게 어디- 뭐 이물질 같은 거 껴도 그렇다고. 아, 그래서 한 대를 이렇게 탕 쳐요 실외기를. 네. 그럼 또 조용해. 그게 어디에 닿나 보다. 그런가 봐요. 뭔가 유격이 안 맞나 봐. 네. 되게 시끄러워요. 그거 한번 점검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다가 완전히 멈추면 어떡해. 실외기만 따로 살 수 있나요? 그게 사실 그 에어컨의 거의 대부분의 역할을 실외기가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안에 안에 실내에 있는 그 에어컨은 그냥 껍데기. 거기에 그냥 냉각만 시켜주는 그것만 있는 거고. 네. 모든 건 다 실외기에서 하는 건데 아마 실외기가 더 비싸지 않을까요? 뭔가? 그럴 수 있죠. 그 에어컨 사기 중에 싼 값에 에어컨을 팔아가지고 네. 에어컨을 샀는데 에어컨이 들어왔어요. 네. 멋있는 에어컨이 실내에다 딱 설치하고 실외기는 별도라고. 그런 양아치 짓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실외기 값이 에어컨 값이랑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더 비싸게 사는 거지. 또 불편해질 뻔했다. 그래요? 아, 프로 불편너 또 아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삶이 불편해. 네. 아니, 지금 이런 불편한 거는 되게 방송에서 자제하시는 거잖아요. 네. 원래는 이거보다 더 심하잖아요.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네. 때마다 불편함이 하나씩 생기는. 1m 간격으로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평소에는 굉장히 불편한데 네. 이 용으로 방송하면은 좀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러기야? 이미지가 혼자 이미지 관리하는 거야 지금? 언제님도 좀 마음을 추스리시길 바래요. 빨리- 옹을 하면 즐겁지 않아요? 나 가식 떨고 싶지 않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오작동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 오작동해요. 핸드폰이 네. 그러니까 갑자기 화면이 막 멈춰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는데 안 눌러지고 자꾸 이제 뭐 그거는 렉 걸리거나 핸드폰 너무 자주 떨궈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눈으로 이렇게 귀신이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멀리 그럴 갔나요? 일은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저 핸드폰을 이렇게 스크롤을 올리잖아요. 네. 네. 근데 조금씩만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만큼만. 네. 근데 한번 싹 하면 위로 샥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런 적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앨범에 들어갔는데 내가 안 찍은 사진이 있어. 예? 그런 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안 찍었는데 막 이렇게 막 흔들려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뭐요? 많아요. 그것도 좀 이상하다. 그거 그냥 모르고서는 그 카메라 켜져서 그런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좀 무서워요. 그거 볼 때마다 뭐야 이거 이러면서. 나는 그게 다른 의미로 무서운 게 그 핸드폰이 네. 그 지문이든 번호든 안 찍고 그냥 이렇게 딱 키면은 바로 카메라 킬 수 있는 거 알죠? 사진은 그쵸. 한 장 한 장 찍을 수 네. 있죠. 네. 근데 나 그게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게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카메라 켜지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난 뭐 옆으로 들고 있다가 들면서 실수로 이제 카메라가 켜지면 화들짝 놀래요. 오해받을까봐.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꺼버려요. 괜히 오해받을까봐. 아, 나는 얼굴이 나와서 놀랜다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그래서 집에 거울이 없잖아요. 카메라 켜는 것도 무서운 저기 세상이 됐네요. 네, 요즘에는 별것 아닌 거에 오해를 받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해야 조심해야죠. 돼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네. 분위기 네? 왜요? 여기다 대고 말씀해 주세요. 좀 편하게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당신이 나 편하면 내가 오늘 편집할 때 마이크를 힘들어. 의식을 못했어요. 계속 죄송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들렸나 봐요. 와 할 때 이정현처럼. 아니 새끼 손가락에다 마이크를 아, 괜찮아요. 이러면은 와. 언제적 얘기야? 부채도 왜요? 하나 주고 이게 그렇죠. 괜찮아요. 지금 10대, 20대들은 지금 모를 수도 있어요. 왜요? 이정현 새끼 손가락 마이크 이정현의 모르나? 와 새끼 사코랑 마이크 모르나? 몰라요. 이정현의 진짜 혁신이었는데 혁신. 그렇죠. 이거는 대박이었는데. 아이폰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이랑 비견할 바가 안 돼요. 그렇죠. 아니 누가 새끼 손가락에다 마이크를 대고 나와? 설마 그 전화하는 제스처를 그대로 이용할지 누가 알았겠어. 여기 있다 엄지에다가 감아서 한번 녹음해봐요. 마이크 제 엄지가 좀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두꺼워서 엄지. 고정 잘 되겠다. 마이크. 네. 아, 이거 무서운 이야기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참. 자, 제가 무서운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조선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단종의 어머니는 현덕황후 권씨다. 권씨는 세종 13년에 13살의 어린 나이로 대궐에 들어갔다. 이때 세자비는 따로 있었으나 권씨가 세자를 모시게 되었다. 그 후 세자비는 인심을 잃어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권씨가 세자빈이 되었다. 세자빈이 된 권씨는 첫 번째로 딸을 낳았고 세종 27년 7월에 둘째 아들을 낳았으나 그가 바로 단종이었다. 그러나 권씨는 아깝게 그날 산고로 죽으니 그때 나이 24살이었다. 왜? 어? 그냥 웃겨서 잘 웃으면 안 돼? 왜? 뭐가 웃겨? 말투가 웃겼나? 왜? 아니 말하게 안 웃게. 아 너무 웃겨가지고. 왜? 뭐가 웃긴 거야? 어? 어디가 웃긴 거지? 세종 27년이 그렇게 웃긴 거야? 뭐 웃긴 거야? 말을 좀 해줘. 나도 같이 말투가 웃자. 웃겨. 약간 무슨 안내하는 것처럼 해서 경고야. 경고. 이거 왜 이렇게 경고가 그렇게 좋아해? 아, 이거는 약간 그 역사 다큐 같은 그런 느낌이어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 미안해 아직 그만. 아, 아니 뭐라고 어떻게 어디 하냐면 오빠가 세종 27년 7월에 둘째 아들을 낳았으나 아, 이거 편집하지 마요. 아, 경고가 아주 미안해. 어. 내가 아. 신뢰를 범했네. 아, 여러분들 죄송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왜 안 끄고 그냥 넣으려고. 나 그럼 나 이미지 어떻게 돼? 괜찮아. 집중. 망했어 오늘. 시간 이렇게 날리는 거야. 미안해 다시 해. 아 미안해. 다시. 조선시대의 이야기다. 단종의 어머니는 현덕황후 권씨다. 권씨는 세종 13년에 13살의 어린 나이로 대궐에 들어갔다. 이때 세자비는 따로 있었으나 권씨가 세자를 모시게 되었다. 그 후
세자빈은 인심을 잃어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권씨가 세자빈이 되었다. 세자빈이 된 권씨는 첫 번째로 딸을 낳았고 세종 27년 7월에 둘째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단종이었다. 그러나 권씨는 아깝게 그날의 산고로 죽으니 그때 나이 겨우 24살이었다. 단종을 낳고 죽은 현덕황후 권씨는 안산에 묻혔고 그 무덤을 소릉이라 불렀다. 이후 세종이 세상을 뜨자 문종이 왕위를 이었다. 그러나 문종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고 12살의 어린 단종이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단종은 숙부인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만다. 이에 격분한 성삼문, 하위즈 등이 일어나 바로 잡으려 했으나 실패로 끝나 모두 죽임을 당한다. 이들이 바로 사육신이다. 세조는 이에 그치지 않았고 현덕황후의 동생과 어머니도 관련이 있다 하여 죽였다. 그리고 이미 죽은 지 오래인 현덕황후 아버지의 지위를 내려 서민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세조의 꿈에는 현덕황후가 나타났다. 현덕황후는 세조의 꿈에 나타나 세조를 죽이려 했다. 세조는 이 꿈에 대해 괴히 여기고 현덕황후가 괘씸하다 하며 보복을 하려고 했다. 그날 밤 현덕황후가 묻혀있는 소릉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푸념하며 흐느끼는 곡성이 밤새도록 능에서 흘러나왔다. 그런지 며칠이 되지 않아 세조가 보낸 무리들이 소릉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덕황후의 관이 들려지지가 않았다. 이에 사람들이 궁리 끝에 제사를 지내고 다시 관을 들자 그제서야 관이 들렸다. 이들은 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근처의 숲, 알 수 없는 곳에 버려버렸다. 며칠 후 사람들이 치우러 왔으나 다른 곳에 고이 묻어들이는 것이 아닌 이번에는 모래밭에 묻어버렸다. 그 일이 있은 후 파헤쳐진 능에 나무나 석재를 건드는 자가 있으면 햇볕이 쨍쨍하다가도 번개가 쳤다. 또한 폭우도 쏟아졌다.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동물들이 능에 들어가 석재를 건드리기만 해도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졌다. 한편 능이 있는 안산 마을에는 바다를 향해 있는 암자가 하나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내는 스님이 한 분 계셨다. 어느 날 밤 그 스님은 여인이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밤인지라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고 다음 날 날이 밝는 대로 울음소리가 나던 곳으로 뛰어가 보았다. 눈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바닷가에 묻힌 현덕황후의 관이 물에 씻겨 그 모습이 드러나 있었다. 스님은 다급하게 연부를 외워 현덕황후의 명복을 빌었다. 스님은 관을 근처 숲으로 옮겼고 그 주위에 있던 풀을 베어 관을 덮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여 그 위에 흙을 덮고 또 풀을 덮었다. 그 후 몇 년이나 지나 풀이 무성하게 자라 관이 어디 있는지는 짐작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한편 세조는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이내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러자 세조의 꿈에는 현덕황후가 다시 나타나 내 아들을 죽였으니 너의 아들도 반드시 죽이겠다 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조의 아들 동궁이 죽었다. 세조 2년 9월의 일이었다. 세월이 흘러 때아닌 천둥 번개가 치고 물 난리가 났다. 세조가 점쟁이를 불러 왜 나라에 궤변이 있나 라고 물어보니 죽은 현덕황후께서 노하셨다고 말했다.
세조는 놀라며 그럼 어찌해야 되냐라고 물으니 현덕황후의 관을 찾아 문종대왕과 더불어 모시는 게 좋다고 했다. 세조는 고심 끝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 명령했다. 그러나 막상 현덕황후의 관을 찾으려 했으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중 세조의 꿈에 다시 한번 현덕황후가 나타나 관의 위치를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하여 현덕황후는 문종에 묻힌 형릉 옆에 정중히 묻힐 수 있었다. 힘들었네요. 집중하기 힘들었어요. 아, 저 때문이라는 건가요? 왜 넋이 나간 표정이죠? 네. 제가 이제- 망친 것 같아서요. 맞아요. 역사적인 사실이 많이 들어있는 내용이네요. 네,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무덤을 찾았군요. 네, 그래서 여기다 묻은 찾았고 거거든요. 온전히 이제 다시 근데 무덤을 찾은 이유가 그 본인이 직접 이제 꿈에 나와서 네, 내 무덤 저기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준 거군요. 참 세조가 죄를 많이 지으시긴 했네요. 이렇게 읽다 보면서 또 새삼 느끼는 건데 세조가 그분이죠. 누구?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수양대군 이리의 상. 영화 참 재밌게 봤었는데 관상. 맞아요. 네. 그 세조가 말년에는 그 너무나 이런 꿈이라든가 공포, 그리고 자식을 잃는 거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중간에 나왔지만 아들을 한번 잃잖아요. 네. 죄 짓고는 못 산다 이런 얘기가 많네요. 그쵸. 진짜 죄 지은 사람들 다 벌 받았으면 좋겠다. 벌 안 받을 사람이 어딨어. 다 죄 지었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멘트를 쳐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네, 막 정말 던지고 의식의 있어요. 흐름대로. 자, 다음은 제가 네. 직접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서울에서 유명한 토플학원을 다니던 중에 학원 내 스터디 멤버인 동생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무서운 얘기를 상당히 좋아하는지라 흥미있게 들었지만 듣고 나니 상당히 섬뜩하더군요. 때는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제 친구 길수는 무주 리조트로 스키를 자주 타러 다닌다고 하더군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날도 아는 형들 2명이랑 해서 3명이서 같이 차를 타고 무주로 향했답니다. 막 도착해서 짐을 풀고 형들이랑 야간 스키를 타러 가자고 상의를 하고 있던 찰나에 옆방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당연히 3명은 옆방의 여자들과 같이 스키를 타러 가자고 얘기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이가 어린 길수가 옆방에 가서 벨을 누르니까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나오는데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건 키가 엄청나게 컸다는 걸까요? 길수의 키가 그 당시 177 정도였는데 자기가 올려다볼 정도로 커서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얘기가 잘 돼서 그 방의 여자들 4명과 함께 모두 7명이 야간 스키를 타러 가기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남자 3명 중 형은 운전을 했고 또 다른 형과 길수는 종착지까지 여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갔는데 여자들은 무용과라고 했답니다. 근데 여자애들이 이상하게도 야간에는 사람들이 거의 인 적이 없다는 무주 제일 끝에 슬로프로 가자고 재촉을 했습니다. 너무 재촉을 했기 때문에 차를 이끌고 그 슬로프에 도착을 했대요. 도착하자마자 그 여자애들은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고 길수랑 뒷자리에 타있던 형도 내렸답니다. 길수는 여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 내리려고 하는 찰나 운전을 했던 형이
야, 길수야. 내리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형의 말이 상당히 경직됐고 또 뭔가에 아주 심하게 놀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군요. 마치 뭔가에 홀린 듯이. 평소에 안 그러던 형이 계속 내리지 마. 야, 내리면 우리 다 죽어. 라면서 얘기하는데 길수는 뭔가 오싹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형의 말은 길수야, 너 몰래 가서 쟤 좀 데리고 와. 빨리. 자, 여자애들 몰래 데리고 와야 돼. 길수는 어안이 벙벙하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떨면서 밖에 나간 형을 데리고 왔답니다. 형과 길수가 차에 당도하는 순간 문조차 닫히지 않은 차는 형의 미친 듯한 출발에 그대로 질주를 계속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차가 떠나는 것을 본 여자들이 차를 막 뒤쫓아 따라오기 시작했고 잡히는가 싶더니 점점 멀어져서 안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길수는 영문을 몰라서 형에게 형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었고 그때 날아오는 말 야, 지금 나한테 아무 말도 걸지 마. 나 지금 제정신 아니거든? 지금 말 걸면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형의 손은 정말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숙소. 한참이 지난 뒤에야 거친 숨을 내쉬면서 하는 형의 말은 나머지의 뒷골을 서늘하게 할 만큼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형의 말인즉슨 슬로프에 도착해서 내린 그 여자애들이 너무 좋아 뛰어다니는데 그 수북히 쌓인 눈에 발자국이 생기지가 않더랍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건 마치 발레를 하는 것 같이 발을 꼿꼿이 세우고 뛰어다니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길수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바로 그 지나칠 정도로 큰 여자들. 그 여자들은 숙소에서도 발을 꼿꼿이 세운 채로 있었다는 거죠. 숙소에 도착한 그들은 옆방 투숙자 명단을 확인해보자 했으나 너무 무서워서 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 뒤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슬로프에서 여자 3명이 얼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차를 태우지 않고 가서 얼어 죽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밤의 모주는 대낮보다도 밝으며 건물도 있고 해서 걸어 내려올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여기까지입니다. 우주에서 발레하는 귀신 본 썰. 약간 손각시 귀신 같네요. 손각시는 뭐예요? 처녀 귀신이요. 아, 손각시가 처녀 귀신이에요? 네, 처녀 귀신인데 되게 크다고 그랬잖아요. 네. 처녀 귀신 묘사하는 게 굉장히 키가 커요. 그 팔적 귀신처럼. 되게 그래가지고 섬찟하죠. 그리고 막 계속 부르고 같이 놀자 하고 그러다 홀려서 죽는 거잖아요. 방에서 발을 꼿꼿이 쓰고 있었으면 그냥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냥 손절할 법도 한데 얼마나 예뻤으면 얼굴이 미쳐가지고. 근데 그 여자 귀신들은 무리로 다니는 거네요, 그러면? 같이 얼어 죽은 거죠? 네. 죽었으니까. 대박이다. 발레하던 사람들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섬뜩한 거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놀고. 놀고 차 타러 오고 막 이랬을 때 계속 발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을 텐데 그걸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거. 발끝을 세우고 걸으면 어떤 모양일까? 궁금하다. 어떤 힐을 신는 모양. 근데 훨씬 더 그거보다 더 꼿꼿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무릎이 굽히지 않은 거죠. 네. 너무 약간 거미 같은 느낌일까요? 거미가 걷듯이? 갑자기. 네, 지금 어떤 느낌일까? 지금 이어폰을 꽂고 길을 걸으면서 지금 듣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네. 발을 한번 세워보고 걸어보세요. 뒤꿈치 바짝 세워서 어떤 느낌일까? 되게 기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엉거주춤하게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굉장히 저는 그렇게 걸어본 적은 있어요. 어떻게? 발을 꼿꼿이 이제 세운 게 아니고 그 발 옆으로. 뭔지 알죠? 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렇게? 한 번씩 다 해보지 않나요? 그래요? 아니 네. 집에서 나왔는데 네. 집에 뭘 놓고 온 거야. 근데 이미 신발을 묶어갖고 벗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고 그럴 때. 들어간다고요? 그럴 때 옆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제가 묘사가 안 아니, 되잖아요. 뭔지는 알 것 뭔지.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발을 무릎, 옆으로 이렇게 꺾는 거죠. 나는 무릎 꿇고 가는데 그냥 무릎으로. 무릎 꿇고 가면 무릎 되게 아프던데. 아, 아프죠. 그래도 차라리 그냥 탄사님은 뭐 그랬 저는 그때 발을 꼿꼿이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 글에 나온 게 탄산이 왠지 물구나무 쓸 것 같아요. 아니 발을 꼿꼿이 세워서 물고 나왔다고. 발을 꼿꼿이 세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아, 그러니까 뭔지 알죠? 그러니까 네. 거의 앞만 이렇게 밟고 가는 그냥 거. 거의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근데 네. 다들 예, 웃긴 게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면 예, 막 자기가 조금이라도 덜 밟으려고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예. 결국에는 다 더러워져 있어요. 다. 맞아요. 다 옆이라고 안 들어요. 근데 다 너무 묻죠. 그때는 신발을 벗기가 싫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물구나무 써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집에 예, 뭐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엄마라든지 네. 누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나왔다가 와 지갑 놓고 왔다 이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분은 그걸 못 본 거야.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들어온 걸 몰라. 근데 물구나무 서서 지갑 찾으려고 이렇게 가다가 지나가면 나왔는데 이제 그걸 본 거야. 아, 기절. 그러면 진짜 그건 진짜 기절각이에요. 예. 깜짝 놀라죠. 음. 그거는. 그 왜 예전에 우리 했던 얘기 있잖아요. 죽을 사람 거꾸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그거. 난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몇 회째예요 이거? 이거 하면서 엄지님이 한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바로 그거였어요. 거꾸로 들어오는 거. 네. 거꾸로 들어오는 거. 진짜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 상상하니까 너무 그런 게 무서웠어요.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삶의 고통일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맞아요. 음. 그렇다고 들었어요. 버스나 전철 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전철 같은 데 타는데 이제 아침 출근 시간이야. 근데 눈앞에 발이 있는 거야. 발? 물구나무 서 있으니까 내 앞에 아. 있는 사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아침에 안 일어나겠죠, 귀신도. 모르죠. 출근할 귀신들한테 때. 아침 저녁이 어딨어. 근데 생전의 그 기억 때문에 습관적으로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출퇴근을 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서 있는 건데. 예. 하여튼 꼿꼿이 서 있는 발. 네. 예. 무용과 귀신이었네요. 원래 약간 무용과는 괴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도 그쵸. 그랬어요. 그쵸? 뭐 연습실에 가면 불이 꺼져 있는데 연습하는 귀신이 맞아. 있다. 거울 보면서 밤새 연습했는데 거울 거기 치웠다 지금. 거울 그런 없다. 거. 맞아요. 막 그런 얘기 많이 그런 했어. 맞아요. 그런 거나 그 예대 친구들 중에 막 자살했다. 1년에 한 번씩 자살을 했다. 예대 저 거기 건물 안에서 이런 말도 저는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이런 예술 분야 쪽은 감정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해야 되나? 근데 예술 하시는 분 좀 뭐 예술 쪽에 대학교를 예술 쪽으로 나오신 건가요? 아니요. 전공은 디자인과예요. 디자인인데. 근데 그 예술 쪽 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 생각하시는 게 네. 약간 비범하지 않아요? 그쵸. 좀 특이하죠. 아무래도. 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반인에 비해서 많은 비율로 그 생각하시는 사고가 일반인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특히 음악 하시는 분들은 네.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실 것 같아. 음악하는 분들. 그 사람들은 이제 창작을 항상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사고 방식으로 그런 이제 좋은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올 것 같아. 네, 맞아요. 감성적이고 약간 그 엄지님이 예대는 아니시지만 그 디자인 나오셨잖아요. 네. 약간 좀 다르신 것 같긴 해요. 아니 약간 놀리는 것 같아요. 좀 예대 안 나왔는데 이 정도다 이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약간 디자인을 하시기 때문에 약간 네. 감수성이 좀 풍부하신 것 아,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맞아요. 눈물이나 이런 게 많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친구랑 뭐 무슨 얘기 하다가 뭐 얘기가 나왔는데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뭐 예대 나오거나 이러신 분들이 확실히 감수성 같은 게 훨씬 더 우리랑 약간 다르다. 훨씬 더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나 감수성이 높은 부분이 많은 것 같다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예대를 나왔어. 예술을 해. 근데 만약에 되게 이성적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사이코패스일 거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게 딱 와닿았어요. 예술을 하는데 뭔가 남들과 비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히려 예술을 하는데 이성적이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사이코패스일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딱 와닿더라고요. 이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뭔가 혼란스러운데. 네. 뭔가 받아들이는 게 우리보다 폭넓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맞아요. 네,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술한다 그러면 진짜 너무 이상하지. 아니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부러워요. 근데 스민이 약간 그 건축 디자인 같은 거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왠지 딱 이미지가 그냥 건축이에요? 건축학과. 디자인은 그냥 붙인 것 같고. 네. 건축. 네, 야, 약간 건축인데 건축 소장. 고마워요. 디자인. 건축도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건축 네. 관련된 것도. 설계 있고 설계 약간 디자인 잘하실 있고.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설계라고 해줘서. 네, 그런 거 왠지 잘하실 것 같아요. 맞아. 네. 풍채가 약간 건물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은데,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좀 예술 쪽으로 이제 좀 뛰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음악을 듣더라도 저는 그걸 들으면 눈물이 안 나오는데, 제 친구는 막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미술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게 좀 부러웠어요. 저는 이제, 음악은 음악이고, 미술 작품 보면 그림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그런 게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작품을 보고 막 그거를 느끼잖아요. 그런 게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그림. 그림 보면 뭐야 이게? 나 이랬는데. 저도 그래요. 그림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약간 그게 너무 어려워. 해석하는 게 약간 주관적인 거라. 맞아요. 네. 뭐가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기준을 모르겠고. 아무튼 그 예술하는 얘기가 이제 발레에서 갑자기 예술인에 대한 네. 얘기로 나왔는데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뭔가 비범하다 생각하는 게. 예. 그리고 저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도 될까요? 네. 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라고 이제 상을 당하신 분들한테 문자나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에 의하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실 때 띄어쓰기나 점을 붙이면 안 된대요. 혹시 그거 알고 계셨어요? 예전에 본 것 같은데 몰랐어요. 네. 이게 점을 붙이면 영원히 이승에서 떠돌아라 이런 뜻이 돼버리고 점을 붙이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다 점을 붙이면 영원히 이승에서 떠돌아라 이런 뜻이 돼버리고요. 띄어쓰기를 붙이면 띄어쓰기 할 거를 내가 만약에 붙이면 나도 같이 따라가겠다 이 뜻이 된다네요. 띄어쓰기를 하지 말라면서. 네,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어요. 제가 띄어쓰기를 붙이는 것도 아니고 점을 붙이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잘 하고 점을 붙이지 말라는 얘기죠. 네. 띄어쓰기를 하라고요? 네.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하라고. 네. 띄어쓰기를 붙이면 나도 같이 따라가겠다는 뜻이 된대요. 붙여서 쓰면 나도 따라가겠다. 네. 그래서 띄어쓰기 꼭 하고 점을 끝에 붙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요?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억지스러운 느낌인데 그냥 제 생각은. 네. 근데 뭐. 네. 점은 붙이는 사람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저도 이 앞전에 상을 당하신 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문자를 할까 이렇게 했는데 되게 그게 조심스럽더라고요. 되게 고쳤다 하다가 그냥 얼굴 보고 말씀드렸거든요. 문자를 하는 게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래서 얼굴 보고 뭐 어떻게 됐다 막 위로해드리고 했는데 이게
이런 게 되게 고민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이번 주에 그걸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말해봤어요. 그렇군요. 근데 위로하는 법은 진짜 그냥 간단하게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말 많이 한다고 뭐 위로되는 그쵸. 것도 아니니까. 당사자만큼 힘들 수는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냥 그 와서 그냥 딱 그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상을 당했었을 때 그때 엄지님한테 되게 고마웠던 게 뭐냐면 얘기했나 이거? 했어요. 아니, 한번 너무 얘기하신 하지 마요. 적이 너무 있어요. 미담 아. 같아서 나 부담스러워. 또 얘기하는구나. 잘라주세요. 왜 두 번이나 내가 모르는 새에 두 번이나 얘기한 거면 많이 위로가 된 아니요,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전 기억이 안 나요. 관심이 없어. 근데 기억이 안 날 만도 한 게 와서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느낀 거야.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오래 안 있고 그냥 가더라고요. 오래 아닌 것 같아. 여기서 끝내면 어떻게 되는 보통 거야? 와가지고 네. 앉아서 밥도 먹고 같이 네. 얘기도 하고 가는데 와가지고 그냥 좀 한 5분 있다 가더라고. 근데 갈 때 내 눈을 바라보면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갔어요. 오, 아이고 진짜요? 뭐 오. 뭐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날 한번 쓱 쳐다보고 가는데 그 눈에 슬픔이 묻어 나오는 그 눈 있잖아요. 아, 뭔지 알아요. 그 눈. 그렇게 딱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그 눈빛으로 위로를 해주고 간 거네요. 아무 말 없이. 내가 안아준 건 왜 얘기 안 해? 나 안아줬어? 안아줬잖아요. 등 이렇게. 그건 잊고 토닥여서. 싶으셨나 봐요. 별로 내 스킨십을 뭐 그렇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 맞아요. 그 눈빛에 다 들어있어요. 난 그 눈빛만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그 뭔지 알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사연을 읽다 갑자기 울컥하는 그 약간 눈물이 약간 맺혀있는 그런 눈빛이었나 보네요. 또 뭐 그랬다는 얘기 다시 한번 또 미담을 또 만들어서 네. 미담도 아니에요. 그냥 울먹거리고 갔어요. 안아준 건 기억 안 나네. 아, 그, 네. 스미님 워낙 그 당시 이제 경황이 없고. 그 경황이 없었죠. 그랬으니까. 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거, 네. 예. 어쨌든 점 붙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 네, 점 붙이지 말아야 되고 띄어쓰기 띄어쓰기를 잘하고. 잘해야 된다. 띄어쓰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조사 뒤에 띄어야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빕니다. 명복을 띄고 빕니다. 아, 띄는 거예요? 네, 조사 아, 뒤에는 그래요? 원래 띄어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몰랐네요. 제가 띄어쓰기 약해요, 이런 거. 결국에는 이제 발레에서 띄어쓰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까지 라고 네. 했어요. 먼 여정을 네. 왔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하나 또 해드려야 네. 되겠네. 또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진짜 무서운 걸로 한번 해주세요. 진짜 무서운 거. 네. 그럼 제가 짧은 거 하나 하고 엄지님이 하실래요? 예. 저 이제 예술 얘기 나왔으니까 예술 할. 아, 네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친한 친구이기도 한 피아니스트의 수술을 맡게 되었다. 친구는 심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살기 위해서 나는 그의 오른손과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 친구는 의식을 깨자마자 희미한 정신인데도 내 손은 괜찮아? 회복되면 다시 연주할 수는 있겠지? 라는 말부터 중얼거렸다. 차마 제대로 의식도 차리지 못한 환자에게 오른손을 잘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점차 의식이 돌아온 친구는 아직 고개도 제대로 돌리지 못할 정도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이렇게 말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도록 팔을 고정한 것을 좀 느슨하게 해줘. 벌써 한 며칠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사고 때문에 피아노 치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연습해봐야겠어. 나는 하는 수 없이 팔을 좀 느슨하게 해주고 신경 진통제를 조금 주사해 주었다. 이렇게 하면 당분간은 팔목이 절단된 것은 느껴지지 않고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느낌이 들게 된다. 친구는 눈을 지그시 감고 손가락을 놀려 피아노를 치는 연습을 하려 한다. 입으로 흥얼흥얼 곡조를 소리낸다. 나는 차마 애처로운 광경을 더 볼 수가 없어서 병실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때 옆방에서 간호사의 앙칼진 비명소리가 들렸다. 뛰어가 보니
수술실에는 잘라서 병 속에 담아놓은 친구의 손이 방부액 속에서 마구 퍼덕거리며 그 손가락이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다. 와, 난 슬프게 듣다가 네. 네. 마지막에 섬뜩하네요. 섬뜩하고 전 전율이 돋았어. 전율이요? 그러니까 네. 이 예술가의 이 피아니스트의 어떤 혼이 신체에서 분리가 됐지만 거기까지 전달이 된 거잖아요.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손끝에. 굉장한 일이죠. 상상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실명하면 그러면은 어땠을까? 실명하면 사실 저는 끝이거든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직업을 잃겠죠. 삶뿐만이 아니라 뭐 그런 것들 대입하면 생각을 하니까 좀 이 피아니스트가 온전히 이제 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고 다 모든 게 이제 끝나고서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떨지는 참 그 절망감이 진짜 안쓰러웠어요. 잘린 거를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게 그쵸. 그게 왜 처음에 감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게 느낌이 난대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듣긴 들었어요. 마치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부위가 가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잘려진 맞아요. 절단한 부위가 이게 뭔가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음. 가려운 느낌이 든대요. 그 끝 쪽이. 맞아요. 그러니까 뇌에서는 계속 신호를 주는데 그쵸. 몸에서 못 받는 거잖아요. 의수나 이런 의족 이런 것들이 연구가 좀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물론 그 살아있던 그 뭐랄까 그 살아있는 신경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피아노를 다시 만질 수는 있게끔 된다면 뭐 물론 이런 거 괴담이긴 하지만 그쵸. 예. 나는 상상하면서 들으니까 너무 절망적이라 대입해서 들으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은 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엄지님이 네. 뭐야? 왜 손끝을 왜 움직였어? 한번 해봤어요. 지금 저한테 뻑큐 날리는 거야? 무서운 이야기 해볼게요. 네. 아들 승철이가 올해까지 삼수를 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그의 아버지 탓이라고 신 여사는 믿고 있다. 밤만 되면 술을 먹고 들어와 온 집안을 북새통으로 만드는 바람에 승철이가 어디 제대로 공부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었다. 생각다 못한 신 여사는 아들이 공부에 열중할 수 있도록 삼천동 언덕에 깨끗한 방을 하나 얻었다. 간단한 가재도구와 이부자리를 새로 구입해 가져다 놓으며 신 여사는 올해는 아들 승철이가 꼭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일주일이 지난 뒤 신 여사가 아들의 자취방에 들렀을 때 아들은 외출 중이었다. 신 여사는 방 청소나 해줄 생각으로 이불을 개다가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여자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발견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들어온 신 여사는 며칠 후에 다시 아들 자취방을 찾았다. 이번엔 긴 머리카락이 방바닥뿐만이 아니라 이불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닌가. 막 산책에서 돌아온 아들 얼굴이 그날따라 수척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신여사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승철이가 여자를 알게 되었나 혹은 동거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하늘이 노래졌다. 오늘 밤 불시에 찾아가 이것들을 끝장을 보리라고 마음먹었다.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한 채 밤 11시가 되자 신여사는 집을 나섰다. 삼천동 비탈길을 오르는데 분한 마음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살그머니 한옥의 문을 열고 아들의 자취방 앞에 섰다. 불은 꺼져 있었다. 아들의 신발만이 덩그러니 달빛 아래 놓여 있었다. 휴.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돌아서려는데 방 안에서 아들 승철이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행복해. 좀 더. 신여사는 눈이 뒤집힐 것 같았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었다. 방문을 벌컥 제치며 소리쳤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것들이 무슨 짓들이야? 순간 방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본 신여사는 기절할 뻔했다. 이불 속에서는 수백 가닥의 머리카락이 나와 아들의 몸속에 박혀 피를 빨아내고 있었다. 달려들어가 불을 켜고 바라보니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앙상한 뼈만 남은 아들이 이불을 반쯤 덮은 채 헐떡이고 있었다. 신여사는 이불을 걷어내 이빨로 물어 찢었다. 이불 속엔 하얀 솜 대신 검은 머리카락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아직 식지 않은 피를 가득 머금은 채. 행복해. 제가 잘못 골랐어요. 귀접인가요? 그런 피를 빨리면서 쾌락을 느꼈나 봐요. 머리카락이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뭐야? 뭐 하다 보니까 벌써 3분 남았네. 네. 그래, 이거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은 사람 머리카락 잘라서, 그러니까 처녀가 돼서 이승에서 결혼을 못하고 죽은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의 부모님들이 아쉬운 마음에 딸을 이제 결혼시키고 보낸다고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뭐 네. 영원 결혼식 시키고 이런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불 안에다 넣어놓고 판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이불 안에 솜 대신에 머리카락을 채운 거잖아요. 네. 너무 많은데? 몇 명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 가지고는 안 될 텐데. 그러니까요. 네. 너무 비싼 이불인데? 그러게요. 네. 원래 임모가 되게 비싸잖아요. 네네. 네. 그러네. 갑자기 이게 무슨 뭔 말이야. 부자였구나 이 자식.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렸네요. 네. 지금 인사해야 돼요. 네. 오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 지금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없네. 해서 보내주세요.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나오래야지.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갈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 방 안에서 아들 승철이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잘못 골랐다. 읽어보고 그럴까. 잘못 골랐어. 행복해. 이거 웃으면 다 들어갔잖아. 행복해. 좀 더. 뭐야? 잘못 골랐어. 덥다. 신여사 왜 가까이 오지 마.